자, 오늘 페이퍼 리뷰, 아티클 리딩 할 거는 Introduction to Assessment Engineering for AI라는 이 아티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 왜 중요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평가공학을 밀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학문적으로. 근데 계속 평가공학 페이퍼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가공학에 대한 데피니션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그리고 또 하나, 페이퍼를 적으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6개, 7개 페이퍼가 한꺼번에 적히고 있는데 학교 발표하면서 평가공학에 대한 데피니션 중구난방이고, 제가 하는 데피니션은 knowledge engineering 쪽으로 하는 저의 데피니션이고, 그럼 레스 선생님이나 미스 레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평가공학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그리고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IG라고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막 불안불안하니까 다 넣는 거예요. 리터처에 AIG, AE, ECD 막 그렇게 넣으면 너 불안하니까 막 다 넣게 시작하면 페이퍼가 안 적힙니다. 읽는 사람은 도대체 너 AIG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이야기하는 거야? 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으면 같다 그러든지 다르면 다르다 그러든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입장 정리를 안 해주시고 카파는 또 뭔데? 그 카파 했다가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했다가 AE 했다가 AIG 했다가 RM 모델링 했다가 막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점핑 어라운드해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저는 그냥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하고 AIG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하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카파는 그거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 혹은 스페시픽한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이라는 이 개념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 예를 들어서 그건 또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아닌 거하고 차별을 좀 둬야 되잖아요. AIG하고. 그래서 이 페이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스 선생님이 2012년도에 나는 충분히 정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스 선생님이 자기 입장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카파는 뭡니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뭡니까? AIG는 뭡니까? 이거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010년도 미슬레브 선생님 페이퍼는 제가 저번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미슬레브 선생님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하시는 거 레스 선생님의 데피니션 2006년도 페이퍼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냥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꾸 새롭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디렉트 사이테이션 딱 따가지고 미슬레비 2010, 레스 선생님 2006 여기 혹은 레스 선생님 2012년 definition assessment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레스 선생님이 도대체 자기는 evidence center design하고 assessment engineering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장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서 했다고요. 그대로 가져오자고요. 자꾸 매니플레이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레스 선생님이 AIG하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하고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의를 하셨어요. 입장 정리를 하셨어요. 그대로 가져오자고요. 왜냐면 그걸 재정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 쓸데없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빨리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무슨 AE, AIG, 무슨 Evidence Center Design, Literature Review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왜 쓸모없다 그러면 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페이지에 막 잔뜩 집어넣는다고 내 페이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뭐 소개하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있어야 되긴 하죠. 근데 의미가
의미가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에비던스 센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AIG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정의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자고. 그래서 오늘 그거 입장 정리하는 용으로 카파에 대한 것도 쭉 입장 정리하는 용으로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뭔지, AIG가 뭔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뭔지, 그 차이가 뭔지, 카파는 그러면 하는 일이 뭔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오늘 딱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거 읽자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도움이 돼요. 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 리터처 리뷰에 내가 뭐라고 적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선생님이 그랬어요. 디자인하고 디벨로핑 하는 이거 있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는 많이 되어 있어요. 메저먼트 모형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 뭐 그건 IRT를 하든지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로 하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문항 분석을 해라. 뭐 스케일링을 해라. 뭐 그런 거는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되어 있냐 하면 새로운 어프로치라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냐면 설계하고 개발하는 문항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뉴 어프로치예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어프로치 뭡니까? 이원 목적 분류표 말고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항 개발할 때. 아니 뭐 교과에 이원 목적이 언제세 뭐 별거 없어요. 교과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 이 문항이 교과하고는 어떻게 연결돼 있냐. 그다음에 이원이라 그랬잖아. 1원, 2원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코그니티브 레벨하고 어떻게 연결 그냥 뭐 거기 앉아 가지고 코그니티브 레벨은 뭐 메모리입니다. 이거는 교과에 뭐 이 교과 목표 이거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거 그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 외에 뭔가 설계하고 개발할 때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그 트래디셔널하게는 그냥 그 텍사너미 있죠. 블룸스 텍사너미 어디에 연결돼 있냐 문항이. 그다음에 교과 뭐 3점, 2.5에 어디에 돼 있냐. 그거 두 개 테이블 두 컬럼 적는 거 외에 그러고 나가서 뭐 멀티플 초이스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형식 조금 이야기하고 그거 외에 수십 년간 없었다고. 그리고 그거는 수작업으로 개발할 때 그거 필요해요. 여기도 다 씁니다. 근데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부족하다고. 그 정도로는 이거를 validity,를 명징하게 명확하게 elaborate 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생성할 수 그거 본다고 그거 이원 목적 분류표 있다고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나와요? 전산화에서 프로그램 안 나오잖아. 문제는 그거라고. 딴 거 자꾸 가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도 거기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만들어서는 전산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로 사람들 몇 명 불려다가 만드는 것밖에는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삐지잖아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어프로치. 그리고 뭐라고요? 분석하는 거 아니라니까. 분석은 이미 잘 돼 있습니다. 데이터 들어오고 분석하는 거 전산화 다 잘 돼 있지 않아. 그렇죠? 뭐라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이원 목적 분류표 말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이코메트릭 모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프로세스. 뭐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좀 정의를 하려고 하면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복잡한 틀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절차 시스템 같은 걸 만들잖아. 좀 굉장히 복잡한 뭐 하자고? 아니 디자인하고 이거를 좀 principled way
여기서는 이제 모델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좀 뭔가 원칙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이 개발하는 것을 implement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end-to-end principle way end-to-end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시스템. 여기 전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지만 레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전산 쪽에서는 최고예요. 이거를 이제 미스레브 선생님 전산 이야기는 좀 덜 하셨어요. 레 선생님이 진짜 전산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서 그래도 전산을 알려고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왜냐하면 보세요. enormous number of item의 테스팅이 여기는 빌딩이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용어는 뭐 generating.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generating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시스템이 이렇게 generating 할 수 있는 이 comprehensive한 framework, 특히 뭡니까? 어느 쪽에서 디자인 설계하고 implementing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계가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고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supporting validity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validity라고 valid한 score interpretation하고 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 안 하셨으면 뭡니까? 그냥 숫자만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숫자를 많이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건 숫자가 많이 만드는 거는 뒤에 나와요. 기계화 시키다 보면 나오는데 목표는 valid한 score scaling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돼. 이게 없으면 less valid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원 목적표에서 그렇게 분류하는 게 관계가 construct하고 문항하고 관계가 충분하게 describing이 안 되기 때문에 validity가 떨어진다고. 이게 도대체 네가 이렇게 만든 문항이 이 construct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 construct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자세하게 연관되는지가 잘 안 보인다고. 암묵적이라고. 충분히 elaborating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less valid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만들면 valid하다며. 이렇게 만들면 valid하다며. 그쵸? 그 얘기는 뭡니까? 전통적으로 하면 less valid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뭡니까? 아니 이게 왜 validity랑 무슨 상관이 있어? validity가 최고봉인데.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비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construct preservation validity. 그렇죠. 기억으로부터 방지가 되는 거는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응. construct representation validity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 두 가지가 다 섞여져 있는 게 있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기억으로부터 방지가 되니까 construct preservation validity가 있어요. 근데 construct representation validity가 있습니다. 내가 뭘 바꿨을 때 과제가 어떻게 힘들어지고 힘든 과제가 왜 힘든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명시적으로 보인다고. 명시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 옛날에는 어땠어요? 문항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이원 목적 분류표 이거랑 이 교과랑 연결돼 있고 뭐 코그니티브 레벨이 뭐 어플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거 왜 무슨 설명을 했는데? 난이도에 대해서. 이 교과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어플라이드니까 좀 어려울 것 그거 왜 무슨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암묵적이지.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이지. 아시겠죠?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검증해야 돼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 그런 주장에 의해서 문항을 그냥 라이팅 했잖아요. 기계 그렇게 되는 구조로 생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셀에다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라이팅 했잖아.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 모든 아이디어를 principled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계하고 implementation 해보자. 전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게 생성이 될 것이고 시스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머신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쵸? 그게 평가 공학이라고. 뭘 하기 위해서?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 그 전체가 explicit한 principle 된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보인다라는 거예요. 생성되는 게 프로그램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기억으로부터 방지되잖아. construct representation과 construct 뭡니까? construct preservation 두 개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프로치를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공학이라고 부르자. 전산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파파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결국에는 principled assessment design 아니냐. 그러면 principled assessment design하고 상충되는 개념이 있겠죠. unprincipled 몸이 지금 니네들 하는 게 principle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원 목적 분류표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는 체계화가 안 돼 있잖아. 근데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게 굉장한 체계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후드를 까지는 않지만 야 그렇게는 안 돼. 그리고 이런 principled assessment design을 이거는 이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feature와 terminology 뭐하고 evidence centered design하고. 사실은 assessment engineering하고 evidence centered design하고 차이가 없는 거라고 레스 선생님 몇 번 그러셨어요. 학회 가서도 이야기하고 자기 발표할 때마다 같은 거예요. 새로운 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assessment engineering, evidence centered design은 똑같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레스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러셨다니까. 키노트 스피킹 할 때. 그럼 뭐 이거랑 저거랑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개념이. 레스 선생님도 2002년도, 2000년도부터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야 이제 프로그램으로 뭔가 만들어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계 생성을 하는 걸 그때 같이 보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같이 봤지. 그래서 미슐렘 선생님은 그쪽을 하는 거를 자기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쵸? 그 용어에 갇히지 말고 뭘 하자라는 거예요. 하자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게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계 생성을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느 쪽에서 분석하는 건 이미 잘 돼 있으니까 기계 분석은 잘 돼 있잖아. 기계로 분석하지 그건 뭘로 분석해? 데이터 분석하는 건 다 잘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설계하고 생성하고 개발하는 그쪽이 기계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산화가 안 돼 있다. 체계화가 안 돼 있다. 전산 체계로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디지털라이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용어를 쓰는 거죠. 그쪽을 디지털라이징 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전체 과정이 옛날에 암묵적이었잖아. 사람이 만들어낼 때 뭐 읽어가지고 자기가 머릿속에 해석해서 만들어냈잖아요. 문항을. 문항을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문항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체계화가 안 돼 있었다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명시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validity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 너 이렇게 문항 만들었어? 그 아이디어 좀 자세하게 적어봐봐. 얘는 보이잖아. 보이면 어때요? 보이니까 우리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좋으면 우리가 시스템메릭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 원리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원리를 문항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knowledge engineering이네. assessment의 knowledge를 우리 이제 subject matter expert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거네. 그래서 제가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assessment engineering을 하지 말고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하는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가져오자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고요? 저는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해서 그쪽에 테크놀로지 다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했어요.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ing을 우리가 이거 바라보자는 제가 한 이야기는 맞아요. 그럼 딴 데는 없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테크놀로지 "무슨 테크놀로지 가져올 건데?"라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바깥에서 하고 있는 knowledge engineering 있죠. 전산과 사람들 하는 그거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접목시켜 가지고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도 나오고 뭐 이런 게 그쪽 용어거든요. knowledge engineering 하는 사람들의 용어가 온톨로지 모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다 용어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evidence centered design하고 쉐어링이 된다. 그리고 AIG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얼빈 선생님이나 킬리언 선생님, 비아 선생님 여기는 제가 뭐라고 해서 이거 generative assessment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쪽 사람들은 generative assessment라고 그래요. 어세스먼트를 생성할 수 있게끔 모형화시키자라는 그 아이디어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같이 쉐어링이 굉장히 많이 돼요. 거기다 오토매틱 들어가면서 전산화를 해서 생성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여기 한 또 부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하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하고 AIG하고 이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밀기로 해서 왜 그러냐면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전산화에 대한 요구가 약해요. 그래서 전산화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줬고 그리고 미슬랩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번 페이퍼 리뷰할 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용어가 괜찮다 그러셨잖아요. 그쵸? 특히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디지털 전환으로 바라볼 때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이 어프로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가 테크놀로지를 가져와서 어세스먼트를 발전시킨 그 행위 있죠. 그걸 뭐라 불러야 되는데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라는 게 참 좋다고 미슐랩 선생님이 엔도싱을 해 주셨잖아. 그래서 저는 전산화를 이야기할 때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더 appropriate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AIG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게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문항을 생성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들 슈퍼링크 따 가지고 뭐 생성합니까? 평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문항 생성해요? 문항 생성해 가지고 많이 쌓아 놓고 그거 가지고 불러다가 평가 만듭니까? 옛날에는 그랬지. 이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우리는 아니잖아. 문항 모형을 엮어서 컴파일 해서 해 가지고 평가 모형 만든 다음에 평가를 생성시키지 뭐하려고 문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뭐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넘어간다고. 미래는 뭡니까? 평가를 생성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스택틱한 평가를 생성하던가요? 아니죠. 맞춤형 평가를 만들잖아.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 문항을 생성해요? 안 한다고. 서비스를 generating하고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생님 테스트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세스먼트 서비스예요. 그게. 시험 아니잖아. 프랙티스. 피드 맞춤형 컨텐츠 앤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다 설계하잖아요. 그쵸? 맞춤형 컨텐츠, 러닝 컨텐츠 서비스를 하니까 AIG가 안 맞는 거야. 여기는 문항을 만드는 거라며. 문항 생성기라며. 아니죠. 저희는 맞춤형 뭡니까? 학습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너레이팅 하는 거죠. 기계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해. 약해. AIG가. 컴포넌트라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그래서 그럼 뭘 하나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슬랩 선생님이 이거 괜찮다 그러셨으니까. 또 삐질까 봐 미슬랩 선생님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그래서 미슬랩 선생님 2010년도 페이퍼 사이테이션 하고 뭘로 가자고? 그냥 AE로 가자고. AE로 가자고. 그 딴 거 자꾸 안 써도 된다고. 용어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문항 모델링, 아이템 모델링 있죠. 근데 오늘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아이템 모델링 한다고 끝나디? 아니죠. 태스크 모델링 같이 하잖아요. 그쵸? 만드실 때. 문항 모형이 아니라 태스크 모델링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언지쌤, 태스크까지 만들었어. 문항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끝나디? 아니죠. 어세스먼트 모델링 하죠. 그걸 엮어가지고 어세스먼트 모델을 만들어줘. 그쵸? 그럼 그
과정은 뭐였습니까? 조그만 테슬릿 모형 만들 때. 그건 어세스먼트 모델링 과정이죠. 거기서 끝나디? 아니죠. 어세스먼트 모형을 어땠어요? 우리가 전체 지도 진단 섞어 가지고 어댑티브 디자인으로 만들죠. 그거는 뭡니까?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모델링을 하는 거죠. 어댑티브 모델링을 하죠. 그쵸? 그리고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만 진단만 하고 끝나디? 아니죠. 또 어세스먼트를 피드백으로 연결시켜서 그게 러닝 모형까지 가잖아. 그래 놓고 생성을 하는 거잖아. 각 필요할 때 그 요소마다. 그 속에 문항 생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AIG는 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리터처 리뷰를 그 AIG 쪽으로 했다가 문항 생성기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할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보여줄 때 그 전체 프레임을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건데. 기계 생성을 해가지고 다 끝내는 거를.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산하잖아. 종이 한 번이라도 터치한 적 있어? 다 프로그램을 끝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까지? 어널리시스까지. 이번에 그나와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죠. 페이퍼 작업한 거 뭐 있어? 설계부터. 그쵸? 문항 모형 만들고 태스크 모형 만들고 그거 쪼개가지고 문항 모형 만들어가지고 어세스먼트 모형 만들고 어세스먼트 모형끼리 연결시켜가지고 어댑티브 모형 만들고 어댑티브 모형 만든 거 뭐 딜리버리 어떻게 했습니까? 슈퍼링크 따고 했잖아. 전산적으로 했잖아. 그런 거 데이터 들어왔죠. 그쵸? 데이터 들어왔잖아요.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학생들 지금 어떻게 했는지 분석할 수 있게끔 되는 거 다 전산으로 다 끝났잖아. 아날로그 우리는 뭐 했어? 그 전체를 옛날에는 종이를 찍어라, 앉아라, 적어라, 문항을 주세요, 타이핑을 치세요, 뭘 하세요, 스캔트론을 읽으세요, 프린트아웃 하세요.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주구장창 그 아날로그가 싹 없어졌잖아요. 전부 다 디지털이잖아요. 사람만 아날로그 속에 존재하는 거지. 그죠? 그죠? 예, 그렇게 전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까지. 그죠? 그 전환을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 어프로치를. 그래서 그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하자. 아날로그 시험을 전체를 전산화. 특히 뭐에 포커스해서 디자이닝하고 특히 디자이닝하고 디벨로핑 하는 거에 포커스해서. 그리고 그 디자이닝한 디벨롭 뭘 디자인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시스템이 뭐 하는 거를 생성하는 거를. 기계 생성을 하는 거를. 그쵸. 그 기계 생성은 핵심이긴 합니다. 기계 생성 없으면 AIG라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시스템 생성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어댑티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토매틱 스코어링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기계 생성 있어야 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다 템플릿 만들어서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나오는 거 다 생성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산 생성 안 하면 그럼 수작업 생성하면 그건 뭐 하려고? 다 당연히 전산 생성이지. 그죠? 그거를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부르자.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 동사로 표현하십시오. 동사. 그래서 이거 하는 게 다른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이원 목적 분류표 가지고 수작업으로 생성하는 거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기계가 평가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프로그램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사람이 문항 라이팅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Subject Matter Expert가 자기 지식 우리 모여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라고. 뭐 하게? 기계가 생성하게. 그쵸? 그래서 디자이닝과 디벨롭먼트가 전산화되는 과정을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그 차이는 없습니다. Evidence Center Design AIG는 약하고 Evidence Center Design은 선생님이 전산화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전산화를 시키는 과정은 AE라고 부르자고 미술랩 선생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그냥 Direct Quotation으로 가져오라니까 딴소리 자꾸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 가져오시면 됩니다.
새롭게 재정립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그 뭐 knowledge engineering은 내가 이야기한 거고 그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미술랩 선생님 거하고 레 선생님 것만 정확하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manufacturing engineering design principle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manufacturing engineering design principle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assessment engineering이라는 용이 갖고 efficient한 implementation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에는 뭐 전산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 엔지니어링이 우리 기계 만들자는 얘기예요? 어디 공장 만들자는 얘기야? 아니지 프로그래밍 짜자는 얘기예요. 결국 이 엔지니어링은 별거 없습니다.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디지털 엔지니어링 하자.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이야기하는 게 퍼스펙티브. 그래요. 여기는 또 뭡니까? 포머티브와 서머티브 두 개 다 할 수 있고 오퍼레이셔널 고문 뭡니까? 둘 다 해야 하고 싶더라. 러닝 반드시 걸치고 가셔야 돼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원래 만드신 분들이 러닝을 하기 위해서 테스팅 투 러닝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에요. 그냥 있는 시험 뭐 서머티브는 갖다 버리는 건 아닌데 포머티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기 뭐냐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그 창시자가 포머티브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포머티브도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그쵸? 그 다음 뭡니까? Automated, tedious, costly, time-consuming, human dominant procedure를 좀 개선을 해보겠다고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기는 한계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프로그램 짜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항상 주장하는 거죠. 이거 프로그램 짜자는 얘기인데 프로그램 짜는 과정이 뭡니까? Costly, time-consuming, also 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짭니까? 휴먼이 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아직까지 그 덕을 다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을 합니까? 로우 코딩 어프로치로 혹은 기계가 온톨로지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계속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오토메이티드 되어 있죠. 생성을 하는 거는 오토메이티드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생성을 할 거 아니야. 기계가 프로그램을 짜주면 생성은 잘 안 되니까. 프로그램 짜는 것은 still costly하고 time consuming 했었다라.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메인스트림을 못 왔던 거야. 이게 비싸니까. 아무튼 뭐 그리고 low cost, scalable. low cost든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게끔 달려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구축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시간과. 굉장히 비싼 어프로치입니다.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사람들이 전산화에 대해서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챗GPT 나오니까 좋죠. 챗GPT 나오는 게 공짜냐고 만드는데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 노가다로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챗GPT에다가 갈아 넣은지 모르시죠? 사람들이 한 작업 안 보이시죠? 저기 인도에 다 외주 줘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large corps를 이용을 했지만 사람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데이터 정리해 가지고 챗GPT가 이해하는 식으로 supervised learning 하기 위해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싸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15불 주고 쓰니까 싸게 보이지만 만드는 사람이 싸냐고.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니도 만드시니까 나도 만들자 그러면서? 아닙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거 비싸요. 이 이야기 함부로 하시지 마십니다. 그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 이야기 이렇게 막 들고 들어가면 너 평가 과목 전공이야? 싸게 만든다며. 로우 코스트라며.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타임 컨수밍 하지 않다며.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헝그리스 칼리브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다. 헤비 리프팅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없앨 수 없어요. 전혀 없앨 수 없고 줄일 수 있어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calibration 안 해도 돼요. difficulty 모형만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는 뭡니까? 모든 문항을 calibration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 difficulty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고 100%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그건 이제 difficulty 모형 할 때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 클레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클레임들이 맞는 이야기지만 앞에 있는 요 특히 두 개 있죠. 2번하고 3번은 2번하고 3번에서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싸지 않는데? 카파 시스템 하는데 쌉니까? 아니죠. 여러분 카파 시스템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 다음날 수십 개, 수만 개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있잖아. 시스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카파 시스템 없으면 만들 수 있어요? 카파 시스템 같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AIG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으면 만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만들으라 그러면? 비싸죠. 아니 만들 수 있긴 있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 되니까 또 카파 시스템 같은 거를. 그 2번, 3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서 페이퍼에 적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 이상한 이야기는 사이테이션 안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책임 못 질 이야기는. 그쵸? 자,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principled assessment design은 여기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formative와 특히 diagnostic assessment이 굉장히 useful하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할 수 있는데 레스 선생님이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테스트 시큐리티에 좋다는 이야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돼요. 근데 숫자를 많이 해서 싸게 만드는 거는 한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싸지도 않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숫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왜 많이 안 나와요? 왜 만들기 힘든데 프로그램 짜기가. 만들고 나서 생산은 많이 되지. 프로그램 짜는 게 많이 되지 않는데 그럼 일단 모형이 많이 나옵니까? 해 보니까. 모형 막 뚝딱뚝딱 나와 가지고 막 시험이 막 생성됩니까? 아니에요. 하나 모형 만든 거에 대해서 생성은 많이 되지만 구슬을 꿰어야 해서 보배처럼 만들어야 되면 문항 모형이 많아야 되는데 시간 엄청 걸린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그 사이테이션 다뤘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implement 많이 나오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들고 나왔고 그거를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답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끌고 가셔야 됩니까? 이 아이디어를. 느리고 힘들어요. 좋긴 좋은데 느리고 힘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프로그래밍까지 익혀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value를 자꾸 뭘 많이 나오는 데에서 두시면 여러분들이 말린다니까, 페이퍼를 쓰다가. 그럼 value를 어디다 둬야 돼요? learning에다 두셔야 됩니다. 학습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value가 있잖아요. 학습에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힘들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도 그 이야기는 빼버리라니까. 싸게 많이 만든다는 얘기를 빼버리고 학습에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principle 된 디자인이. 그러면 학습에 좋은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된다라는 아규먼트가 돼야 한대요. 돼요. 이거 돈 많이 드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의 인건비가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아. 그냥 시험 몇 세트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프로그램을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 그런데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뭐예요? holding on things constant.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잘 되어 있고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 문항 모형 라이터도 트레이닝을 다 받으면 뭐예요? 그러면 할 만해요. 라이브러리도 돼 있고 템플릿도 다 만들어져 있고 트레이닝도 다 끝났어. 그러면 좀 할 만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문항을 개발하나 문항 모형을 개발하나 그 속도가 거의 비슷해져 가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ultimately. 처음에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꾸 챗GPT 누가 만들어 준 거 쓰면서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챗GPT를 수십 조를 들여 가지고 수조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맨땅 헤딩했던 사람들의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 놓은 거를 우리가 쓰는 거지. 달라요. 본인이 수조를 펀딩해서 해 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다른 이야기잖아. 그쵸? 그래서 비싼데 뭘 그럼 비싸면 안 해야 되나? 느리죠. 느리고 비싼데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이 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걸 하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뭐 팔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리터처 리뷰에 싸게 빠르게 만든다는 이야기 잘못했다가 사기꾼으로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이잖아. 싸게 빠르게 못 만들면서 왜 자꾸 싸게 빠르게 만든다는 얘기를 사이테이션을 자꾸 써. 그거 wrong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페이퍼에. 평가공학은 싸고 빠릅니다. 아니에요. 느리고 비쌉니다. 근데 뭐라고요? 좋은 거라고. 좋은 거라고. 특히 어디에? Assessment for Learning을 할 때. Measuring Targeted Learning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래요? 특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여러 번 측정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러닝을 measuring을 하려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측정을 해줘야 돼요. 학습의 변화를 보려면. 그냥 서머티브 하려면 한 방이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봐도 돼요. 수능 평생에 한 번 보잖아. 그럼 됐지 뭐. 근데 학습은 안 그래요. 학습은 안 그래요. 자세하게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주면서 repeated measure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만드는 시스템하고 러닝을 formative assessment, 러닝을 만드는 시스템은 결이 다릅니다. 어세스먼트가 결이 달라요. 그래서 AIG를 뭐 수능도 할 수 있어요. 수능도 할 수 있는데 수능은 그냥 하던 대로 선생님 몇 명 호텔방에 가둬놓고 그냥 만드시라고. 예를 들어서 만드는 방법대로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수능 만들듯이 만드는 그 시험을 만들어내는 그 관점 있죠.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하이스테이크 테스트가 지금 러닝 쪽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러닝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쵸? 굉장히 여러 번 측정할 수 있는 어세스먼트 디자인과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AIG나 평가공학이나 생성 쪽이 뭐예요? 러닝 쪽에 맞는다고. 근데 자꾸 테스팅에 가가지고 테스팅에는 돈 많이 드는데 뭐 이거 해보니까 뭐 그냥 문항 개발하는 게 낫는데 왜 니 자꾸 싸다 그래? 부딪힌다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팅 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테스팅은 하던 대로 하세요. 그 테스팅은 돈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돈이 안 돼요. 왜? 테스팅 쪽은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투자도 안 돼요.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테스팅은. 그냥 왜냐면 돈을 만들 수가 없잖아. 테스트 해가지고 돈 만들 수 있어? 없어요. 큰 돈 못 벌어요. 시험이 비싸지만 다 망하는데. 수능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보는데 2천만 원 해봐. 누가 보겠어? 난리 나지. 수능 시험 보는 그 비용 있죠. 그거 못 올린다니까. 그냥 수능 개발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돼. 어디에서 수능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수능을 가르치는 데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수능을 학습시키는 쪽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쪽으로 평가공학을 이용을 하면 러닝 쪽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이야기. 그건 돈이 들어오지. 사람들이 willing to 돈을 내지. 100만 원이 됐든 뭐 점수 올린다 그러면 돈을 내지. 예를 들어서. 근데 수능 시험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는 점수 올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수능처럼 한번 쳐봐서 내가 지금 수능 보면 몇 점 받을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 시험하고 막 AIG랑 이렇게 매칭하지 마세요. 수능 시험은 별 돈이 안 됩니다. 시험 만드는 건.
수능을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습 시스템은 돈이 되죠. 거기는 펀딩을 해 줘요 누가. 수백억이 돼도 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러닝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가고. 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 멀티플 리피티드 메저하기에 최적화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계속 측정하는데 최적화돼야 안 돼요? 우리는 평가공학은 계속 측정해야 되는 거 있죠. 자주 즉각적으로 측정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특히 핵심은 뭡니까?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프랙티스 테스트로. 근데 그쪽에 가서 보시라고. 거기서는 도움이 된다는 informative score information이 됩니다. 왜? 이 전체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규먼트 잘 보셔야 돼. 아니 그러면 왜 이게 validity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validity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원 목적 분류표 그거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문항이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이원 목적 분류표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만들어진 문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에요? 어떻게 왜 이게 여기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암묵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싸운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코그니티브 랩의 블룸스 텍서оном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앉아 있고 뭐 그렇죠. 그거 왜 뭐 하는데 우리가 이원 목적 분류표 가지고 동의가 된다. 그래 놓고 뭘 욕합니까 결국엔. 이원 목적 분류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 뭐 우리 도메인은 안 맞다는 등 맨날 그런 이야기하다가 끝납니다. 아 수학 전형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메인에 안 맞는데 그쵸. 안 맞죠. 그 하나를 갖다가 억지로 그걸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수학 따로 뭐 국어 따로 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애매모호하거든.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해 ongoing learning progress를 measure할 때는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는 기억으로부터 방지가 잘 안 되죠. 그쵸? 왜냐면 repeated measure 용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끝나잖아. 한 번 보고 버리는 시험이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서머티브는 한 번 보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ongoing learning process에는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이거를 매주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쪽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regular하게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안 된다는. 서머티브 테스트는 뭡니까? 어디를 딱 보는 거는 서브스코어나 이런 거는 이 진단 시험에는 유스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단 시험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있죠. knowledge state를 가지고 실제로 그 manipulating 해가면서 이 construct이 나오는 거, 저 construct이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기계가 즉각적으로 어댑티브한 진단을 만들어서 어댑티브한 피드백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그냥 영역별 점수로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거는 그 어댑티브 러닝 할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서머티브 subscale score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근데 문항 모형을 만들면 어떻다고? 전체를 전산 체계로 만들면 어떻다고요?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그리고 뭘 해준다고 했어요? 프로파일을 준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뭐 010101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프로파일을 가지고 그것이 ideally 뭡니까? 전산화됐기 때문에 on demand 형태로 맞춤형 진단 모형을 줄 수 있잖아요. on demand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준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시작을 하고 진단을 하고 끝나고 나서 처방 주고 바로 주고 또 아들이 또 다음번 진단을 시작을 할 때 할 수 있게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슈퍼 링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전체 시스템이 전산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전산화되고 그거 하는 게 뭐라고요? 평가공학이라고. 지금 평가공학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히한 뭐라 그랬습니까? 서머티브하고 달라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knowledge network 이야기했죠. 스페이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특정 종류의 멀티 디멘셔널한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컨스트럭이 하나면 서머티브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진단은 뭐라 그랬어요? 멀티플 컨스트럭을 기본적으로 어슈머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지 뭐라고요? 선생님들께
trustworthy하고 useful한 multidimensional하고 그 다음에 associated score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 수작업으로 우리 맞춤형 진단 많이 했죠. 맞춤형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하고 맞춤형 피드백 줘가지고 맞춤형 러닝 만들어. 그 수작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결국엔 전산 없이는 안 돼요. 그쵸? 근데 전산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잘 봐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전산화를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맞춤형을 전산화하려고 하니까 맞춤형 처방까지 프랙티스까지 줘야 되지. 그쵸? 일단 맞춤형 진단을 이야기합시다. 맞춤형 진단 만들 수 있어요. 전산화 시킬 수 있어요. 그죠? 하면 돼요. 근데 맞춤형 진단을 그렇게 트리 구조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트리 구조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뭐라 그랬어요? 털리면 위에 게 털린다 그랬잖아.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AIG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가 돼요? 한 번 쓰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맞춤형 진단이 어떻게 돼요? 못 써요. 한 번 쓰고 못 쓴다고. 애들이 위에 거 그냥 외워버리면 내가 진단시험 트리로 엄청나게 만들어 놨는데 프로파일링 만들어 놨는데 그냥 깨버린다고 애들이. 애들 답을 외워버리면 되잖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생성 모형 없이 맞춤형 진단 만들었다가 당황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조금만 쓰고 나니까 어때요? 또 만들어야 되잖아. 맞춤형 진단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니까 맞춤형 진단을 미리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뭘부터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생성형 모형 먼저 만들고 맞춤형 진단 그 위에 생성형 모형으로 설계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그럼 AIG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게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또 맞춤형 진단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초기 투자를 하니까 어때요? 맞춤형 진단을 하니까 어때요? 초기 투자를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은지쌤이 만든 예를 들어가지고 맞춤형 진단 있잖아요. 트리 구조 만들고 그거 어때요? 계속 쓸 수 있잖아. reusable 하잖아. sustainable 하잖아. 그래서 생성 모형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진단이 그래서 필요했었다고. 그래서 카파 하다가 결국엔 AIG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자, 맞춤형 진단했어요. 은지쌤. 맞춤형 진단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게 거기서 멈췄어요? 진단하고 나서 끝났잖아. 처방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처방이 없는 진단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 이거 부족해요.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쵸? 뭘 공부하란 얘기야. 내가 비디오를 봤는데 수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니까. 예를 들어서 뭘 자꾸 비디오를 보라고 수업을 들으라 그래. 그 들었는데 잘 못하겠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준으로 내려가도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은지쌤? practice test라는 거는 연습이라는 거는 그 practice라는 거는요. question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은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선생님 강의 한 번 더 듣는 게 아니라 책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학습법이 아니라 어차피 그 한 번 들었으면 그거 자꾸 반복한다고 책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 문구를 자꾸 읽는다고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선생님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이거 자꾸 반복보다는 뭐라고요? 다양한 문제 풀어보는 게 제일 킹왕짱이더라가 과학적으로 수백 년간 검증됐다 그랬잖아. 그쵸? 처방에는 뭐가 왕이라고요? practice question의 practice test가 학습 처방에는 왕입니다. 그 딱 수준에 맞춰줄 수 있으면. 그쵸?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니까 뭐예요? 내가 그 수준이 아니면 밑으로 가야 되고 이 수준이 되면 위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맞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컨스트럭 하나로 해결이 돼? 안 되죠. 네트워크점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어때요? 그 수준에 맞는 그 처방이 생성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다양한 컨스트럭을 가지고 그쵸?
그 멀티 디멘셔널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만들다 보니까 '아 다 쪼개야 되는 거구나.' 쪼개 가지고 맞춰서 주려면 컨스트럭별로 맞춤형 진단도 마찬가지고 맞춤형 처방도 마찬가지고 기승전 뭐라고요? 결국에는 AI지라는 얘기예요.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항 생성 모형 자체로 전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뭐라고요? 안 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맞춤형 진단을 만들면 뭐라고요? 깨져 가지고 애들이 답을 외워 버려 가지고 다 만점 맞는다니까. 그래서 계속 못 써요. 그리고 맞춤형 처방이 생성 모형 없이 하면 어떻다고요? 효과가 별로 없어. 비디오 계속 본다고 애들이 봤는데 이해 안 되는데 그리고 그중에서는 학습을 제일 효과적으로 올리는 거는 다양한 맞춤형 문제 푸는 거라니깐요. 점수 올리는데 문제 푸는 거 못 따라갑니다. 자꾸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솔직해지자고. 우리 여기 왜 있냐고. 팔아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은지쌤, 팔아먹으려면 뭐가 증강이 돼야 돼요? 겉으로는 학습이 증강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선생님들 언제 그 사람 지갑이 열립니까? 점수 올라야 된다고. 점수 올라야 된다고. 아니 솔직해지자고. 아니 학습적은요 점수 올리는 겁니다. 점수 올리려면 뭐라고요? 그 수준에 맞는 걔한테 딱 풀어야 되는 거를 계속 반복해 주는 시스템이 그게 전부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걔 과학적으로 뭐라고요? 제일 효과적이라고. 비디오 주는 것보다도 그리고 교과서 뭐 페이지 주는 것보다도 문제 푸는 게 시간 대비 그때 우리 리터처 리뷰한 거 있죠. 시간 대비 제일 성능이 높아요. 뭐 딴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 점수 올리는 데는. 그 점수 올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딴 데 가시고 지금 점수 올리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점수 올린 거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말고 지금은 점수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면 학습이 됐냐 안 됐냐는 점수로 계산할 수밖에 수치화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greatest potential이라고 그랬어요. 평가공학의 가장 잠재력은 지대한 잠재력은 뭐라고? assessment for learning을 realize 하는 곳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 창시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하이라이트 좀 해줘라. greatest potential이라고 그랬어요. 평가공학의 greatest potential 이거는 빨간 줄로 쳐야 되겠다. 이 노란 줄로 해야 되니까. 빨간 거 해놓게.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빨간 거에 막 포머티브와 다이그노스틱 어세스먼트에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어떻게 돌아보면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이거를 해내게끔 문항을 만드는 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네가 포머티브하고 러닝할 때 손으로 그걸 끌적끌적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거 그거하고 붙어 가지고는 한번 붙어볼 만해요. 어차피 이거 하려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근데 1년에 40문항 만드는 수능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능을 점수를 올려주는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수능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평가원하고 할 말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캐리스랑은 뭐 그쪽은 러닝 쪽이니까 그쪽은 할 말이 많지. 뭐 수능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고. 네, 그렇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테스팅 쪽 있죠. 뭐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 할 때 문항이 많이 들어가는데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기아 선생님의 리터처 그 사이테이션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wrong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닝 쪽에서는 도움이 돼요. 확실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러닝에서는. 테스팅은 뭐라고요? 없을 수 있어요. 테스팅 컴퍼니는 돈이 없어서 임플레멘테이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못합니다. ETS도 포기했잖아. ACT도 포기했고. 결국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성공을 못 시켰잖아요. 그 팀들 다 날라갔습니다. 이 하려는 팀 다 날라갔다고.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팀이 있어요.
러닝 쪽에서는 살죠. 이거 계속 투자합니다. Construct mapping, evidence modeling, task model, estimate mapping, 뭐 template and writing 이런 거 calibration in the process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탑다운 어프로치예요. 은지쌤 지금 쓰고 있는 페이퍼 쇼나랑 쓰고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세워라 내워라 언제 다 하냐 수년이 걸리네. 그쵸? 근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은지쌤이 콘크리트한 이그젬플 보여주죠. 문항 하나에서도 온톨로지 만들고 문항 여러 개 해서 태스크 모형 만들고 심지어는 여러 개 있는 문항들 리타이어 시키는 거 갖다 버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resurrection. 문항을 다 갈아가지고 리타이어 해야 되는 문항을 다시 갈아가지고 재정립해서 온톨로지 모형과 태스크 모형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예요? 컨스트럭 매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 되어 있는 곳에서 니네들 문항 만들었었지. 그거 많이 쓰고 나니까 어때요? 리타이어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앉아 있는 문항을 어떻다고요? 싹 갈아가지고 온톨로지 모형으로 만들고 태스크 모형으로 만들고 문항 모형을 만들어서 다시 재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재활보다는 부활이지. 부활시켜서 새로운 문항으로 만드는 방법. 이거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 진짜 많이 깔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쌤들이 다 이거 좋은 것 같아서 해보니까 어때요? 수백만 불씩 드는 거예요. 뭐 시작하려는데. 이게 공짜로 안 됩니다. 컨스트럭 매핑, 에비던스 모델링, 뭐 타스크 모형 제작이 앉아가 주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어 있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미 시험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버리는 문항들을 리타이어 시켜야 되는 문항들을 리타이어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버리고 그냥 쌓아두지 말고 그곳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특히 디스트럭터 쪽으로 뽑아내서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문항 모형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Reverse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부르고 그 방법은 좀 효과적이에요. 그건 좀 할만해요. 왜냐면 이 작업을 안 해도 되잖아. 이 작업 돈 많이 드는 작업이라니까. 프로그램도 다시 만들어야 되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카파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문항 모형 만드는 그게 이제 비용이 줄잖아요. 카파 같은 경우. 지금 카파 라이트가 나왔잖아, 이제. 그래서 일단 만들어 가지고 뭐 몇 개라도 생성이 되니까 그거 거의 오픈 액세스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자기 무형 코드 있으면 거기 와서 내 문항 정도는 계속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건데 새로운 시험을 만들 때 이렇게 하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때. 예. 근데 그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시험 하나 새로 스탠더다이즈 된 시험 만들 때 4년에서 5년이 걸리고 시간은 5년 정도 걸리고 전산화 하는 데까지 다 합치면요. 요즘에는 몇백만 불로도 안 돼요. 일단 10 밀리언 손에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100억 정도는 손에 들어야지 스탠더다이즈 된 시험 나온다니까. 저는 뭐 커플 업 밀리언으로 시작하라고 이야기 못 해요. Iterative process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 이제 뭐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좋은 이야기들인데 컨스트럭 매핑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컨스트럭 매핑은 조금 개념적인 누구든지 사실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하이냐, 미들이냐, 로우냐 이거 잡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에비던스는 뭐를 잡을 수 있냐 요거를 이제 좀 더 왜냐하면 레벨 1, 2, 3까지는 우리 했잖아. 패스 뭐 중간까지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간 거를 조금 명세화, 명시화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complex operation, complex system of object를 할 수 있으면 나는 high level performance에 해당하는 task라고 본다. lower level performance에 해당하는 task란 예를 들어서 lower accuracy speed하고 simple operation에 대해서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질 때 간단한 거를 속도도 느리고 정확한 거를 떨어질 때 나는 걔를 lowest level performance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정확도야 뭐 따르고 있지만 그런 복잡한 과제와 단순한 과제를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실제로 리그러스하게 하려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어땠어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거 20개 그냥 때려 넣고 거기 90점 이상이면 하이 70부터 뭐 60이면 미들, 그 밑에면 로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뭐 해야 돼요?
과제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복잡한 과제와 심플한 과제로 스펙트럼으로 나눠야 됩니다.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컨스트럭에서 잘 보세요. 해당 컨스트럭에서 간단한 과제와 복잡한 과제로 나눠야 되죠. 스펙트럼이 필요해요. 이게 태스크 모형의 핵심이에요. 컴플렉시티. 물론 컴플렉시티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재화예요. 도대체 복잡한 과제라는 게 뭐야? 그러면 여러 개, 예를 들면 온톨로지 컬럼을 여러 개 쓴다거나 혹은 우리 테사마, 테사마는 스위스나이퍼 같은 거 있죠. 여러 복잡성을 증강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수학 문제에다가 갑자기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하이 레벨 퍼포먼스라는 게 5학년 이야기하는 거고 로워 레벨 퍼포먼스가 3학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지 씨? 아니요. 같은 3학년 안에서 하이 레벨 퍼포먼스와 컨텐츠가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뭘로 컨스트럭을 온톨로지 같은 온톨로지 모형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같은 컨스트럭이 같다라는 가정 하에서 거기서 뭘 증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컴플렉시티를 스펙트럼으로 나눠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서. 그냥 아무 문항에나 때려 넣어놓고 90점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과제를 나눠야 된다고. 과제를 복잡한 과제와 쉬운 과제로 나눠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바꿔야 돼? 3학년 2학기에 배워야 되는 것을 바꿔야 돼? 아니요. 3학년 2학기는 딱 고정시키고 그 속에서 뭘 바꿔야 된다고요? 무슨 스펙트럼? 태스크 모형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복잡한 것과 쉬운 것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작업. 요 작업 있죠. 요 작업이 컨스트럭 매핑이야 뭐 쉽지. 하이레 뭐 하이 퍼포먼스 로우 이 말 뭐 누가 못해? moderately complex, simple, 뭐 low accuracy, high accuracy 이 말 누가 못해?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쵸? accuracy가 높냐 안 높냐 별거 없습니다. 정확도가 높냐 안 높냐 그 다음에 뭡니까? 빨리 푸냐 적게 푸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복잡하냐 간단하냐 그거 게임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속도랑 정확도인데 근데 쉬운 걸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뭐니까 복잡한 거를 정확하게 푸냐 어렵게 푸냐 시간이 많이 걸리냐 간단한 거를 복잡하냐 어렵 그러면 컨텐츠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정확도하고 이거 재는 거는 메저먼트 모형이 하는 거잖아. 그쵸? 그건 뭐 걱정할 게 없어. 몇 개 중에 몇 개 맞았다 해도 충분하다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지 말고. 그럼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컨택 컨스트럭트를 유지하면서 뭐예요? 뭘 변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한테. 뭘 매니플레이팅 시키는 게 필요해요. 뭘 스펙트럼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작업에서 결국에는 컴플렉시티 스펙트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컴플렉스해지면 뭐예요?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간단해지면 없다고 뭐래요? 쉽다고. 물론 컴플렉스하다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할 건가에 다르지만 결국은 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잘하려면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컴플렉시티를 내가 매니플레이팅 얼마나 빨리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따른 게임이에요. 특히 러닝 쪽에서 승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를 만든데 그건 쉽다니까. 그래서 뭐 이거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mediocre, 뭐 middle level accuracy, middle level speed에 뭐 이건 뭡니까? 가장 컴플렉스한 거를 매우 정확하고 매우 빠르게 푼다. 그게 high level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low level은 뭡니까? 매우 심플한 것을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느리게 푼다. 그거 외에 할 게 없다니까. 중간은 뭡니까? 미디엄이고. 근데 그게 또 좋아요. 아, 그 세 개만 내가 확실하게 가져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뭐라고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얘기 똑같은 거 썼잖아요. 중간에 에비던스 모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 누가 못해? 똑같은 이야기 쓴 거예요. 하이, 미들, 하이 해놓고 이게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뭐라고요? 이게 있으면 explicit해지고
implement interpretation 된다는 얘긴데 이 핵심이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클리어해지고 뭐 이거 가이딩 해주고 이 이야기는 그냥 문구에 불과하고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거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뒤에 거 먼저 이야기하고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내가 컴플렉스한 거를 내가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할 건데에 대한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어떻게 더 복잡하게 하고 단순하게 할 건데에 대한 이슈예요. 이 선생님이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 받으셔야 돼요. 이쪽은 뭡니까? 블룸스 텍사оном이에요. 딱 보면. 자, 리콜 하는 거냐? 문학 모형을 만들 때 온톨로지를 딱 잡고 얹으세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construct이라는 거 온톨로지를 딱 잡으세요. 야, 여기서 나온 핵심 있죠. 그래놓고 뭐예요? construct이 같은 데서 뭘 조합해서 recall로 물어볼 거냐? comprehending으로 물어볼 거냐? applied로 물어볼 거냐? 복잡한 거를. 요 디멘션을 잡아서 한 디멘션으로 complexity에 이걸 잡으세요. 이걸 뭐라고요? 블룸스 텍사노미 디멘션을. 여기 사람의 cognitive procedural skill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뭐 블룸스도 똑같아. 우리 이원 목적 분류할 때 요거 만들잖아. 요거. 그쵸? 그럼 이원 목적 분류표에서 1, 2, 3, 4 코딩하면 컨스트럭이 같아야 돼요. 그래 놓고 뭐예요? 1번 문항 만들고 2번 문항 만들고 3번 문항 만들고 4번 문항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쌤이 요 오른쪽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simple, multiple relationship. 그다음에 multiple relationship. 이거 뭐 솔로 텍사оном이라 그랬잖아, 내가 옛날에. 컴포넌트가 많아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걸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복잡한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요소가 많은 거야. 이쪽은 솔로 텍사노미에 비슷해요. 선생님이 이거 declarative knowledge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블룸스 텍사노미 쪽 퍼스펙티브가 솔로 텍사노미잖아요. 저는 난이도를 조절할 때 둘 다 써야 된다고 보는 이 관점이 있죠. 두 개 다 해서 왜냐하면 얘도 높고 얘도 여기는 어때요? 그러면 요 2, 4분면을 보자고. 그럼 요쪽 분면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문항을 얹으세요. 굉장히 많은 것과 굉장히 applied 된 거잖아. 그럼 굉장히 어렵게 되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요쪽에서 여기로 내려가면 굉장히 쉬워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또 단순하게 외우는 것만 물어봤잖아요. 그냥 단순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내려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 어때요? 그냥 리콜인데 복잡한 걸로 리콜을 물어볼 수 있죠. 그쵸? 왼쪽에서 여기서 여기 뭐 1, 2, 3, 4, 3, 4분명에서 2, 4분면으로 갈 때는 뭐예요? 단순한 것을 외우는 거에서 복잡한 것을 외우는 것으로 갈 수 있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거를 외우게 할 수 있잖아, 우리. 근데 외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쵸? 근데 단순한 거 어플라이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 더하기 1을 어플라이드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응용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쵸? 두 자리 숫자를 더하는 것을 응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응용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그젬플은. 두 자리 숫자 더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두 개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한 6개 숫자를 더하는 거를 응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하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더하기를 6번 해야 되잖아. 여기는 뭡니까? 더하기를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두 개 숫자 더하기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컴플렉시티를 내가 약간 충분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만 가지면요. 얘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얘만 가지면 솔로는 뭡니까? 이쪽이 설명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블룸스 텍사노미하고 솔로 텍사노미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 문학 모형 1번은 얘와 얘가 돼 있는 게 그러면 은지쌤이 이야기가 가장 복잡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응용에다가 Cognitive Procedural Skill이 응용을 요구했고 컴플렉스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액큐레이트하게 만들고 빠르게 푸는 친구들, 이쪽에 있는 애들 뭐예요? 충분히 빠르게 풀고 충분히 정확하게 푸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이스트 레벨이라고 나는 부르겠다라고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레벨 1.
아시겠죠? 그러면 충분해. 내가 할 때 그것만 해낼 수 있으면. 그래서 문학 모형 2는 뭡니까? 그냥 두 번째 어려워가 아니고 나는 얘가 문학 모형 2는 요쯤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을 가지고 내가 여기 뭡니까? 그냥 간단한 comprehension 정도로 뭐 단순하게 읽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해까지는 해야 되니까 나는 그 문항을 예를 들어 이해해서 한 번 정도 단계의 추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간단해. 한 두 자리 숫자를 한 번만 추론하면 돼. 읽어 가지고 응용 문제. 그러면 나는 중간 수준인 것 같습니다. difficulty가 여기서 요쪽으로 뽑으시라고. 그러면 진짜 뭐라고 소위 말해서 뭐 확실합니다. 간단한 거를 위콜로 물어보는 거. 조금 복잡한 요소를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대박인 게 뭐예요? 가판은. 우리 얘를 가지고 있잖아. 어디 있어요? 스위스나이퍼에 있잖아. 테사마 스위스나이퍼에 우리가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매니플레이팅 할 수 있잖아. 아시겠죠? 이게 애매모호해요. 여러 가지 요소로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멀티플 컴플렉스하게 물어보지?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할 만해. 아, 단순 기억이냐, 어느 정도 이해냐, 상당한 응용이냐, 이건 할 만해요. 얘가 힘들어요, 이거. 컨텐츠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잡하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은지쌤이 온톨로지를 만들고 나서 온톨로지를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 할 때 내가 굉장히 좋아했잖아. 그거를 오퍼레이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같은 컨스트럭에서. 테사마가 스위스나이퍼가 이 작업을 해 주잖아. 스위스나이퍼는 뭡니까? 온톨로지가 같은데 같은 기억이에요. 같은 기억이에요. 근데 한 개의 케이스만 가지고 이것이 맞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똑같은 기억 시험인데 뭡니까? 테사마에서 select all 올리면 어때요?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 복잡도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심 무기를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학 모형 만들 때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요쪽만 신경 쓰면 이거는 근데 이제 응용이냐 아니냐는 다르지. 이건 다른 게임이야. 뭐 템플릿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실제 이거 추론 문제는 내가 추론 문제처럼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그냥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템플릿으로 한 방에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실제로 내가 단순 기억의 문제는 단순 기억인 거고 응용은 응용이고 그 온톨로지를 정확하게 설계해서 만들어 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한 디멘션에 해결이 되잖아, 내가. 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용도 은지쌤 요거 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응용인데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내가. 지문 하나를 주고 상당히 응용이에요. 지문 하나를 주고 뭐라 그랬어요? 답을 물어보는 거면 여기지. 그쵸? 근데 그걸 뭐로 만들었어요? 이화여대 팀에서 지금 뭐 만든 거 내가 보면서 그거 내가 카드가 대박 친다 그랬어. 지문하고 답하고 여러 개 페어를 주고 그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뭐예요? 복잡도를 증강시킨 거예요. 아니, 지문을 세 개를 읽어야 되잖아. 세 개를 다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보면서 야, 이 중에 이 지문과 답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문하고 답 하나 세트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이제. 카드에 안 치니까 어때요? 넘겨가면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응용 문제도 이제 뭐예요? 컴플렉시티를 증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응용 문제도 지문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여기가 대박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테사마나 뭐 예를 들어 스위스 나이프의 셀렉트 올이 카즈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오는 것도 있죠. 은지 쌤이 그랬잖아. 그런 거 막 의대 애들한테 주면 잡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만 복잡한 거 하나만 보고 해? 여러 개 보고 나서 그 맞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지. 반복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우리 이미 템플릿 해주잖아, 이거를. 템플릿이 해주잖아. 근데 그 지문이 나오는 그 구조는 만들어야 돼요. 그 지문이 나오는 그거는 온톨로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지문의 구조와 답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얘는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냥 컴플렉스하다고 이야기하면 과학적이지 않는데
우리 옛날에는 뭐였어요? 그냥 컴플렉스예요. 근데 복잡한 게 왜 복잡하냐고, 왜 어렵냐고. 이 과제가 왜 어렵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과제가 왜 높은 수준이냐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고 P-value 구했잖아. 그렇지 않고 설계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이 과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hypothesis가 들어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디멘션 딱 짜 가지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 그래서 블룸스 텍사노미 이원 목적 분류표는 내가 요 정도만 했는데 여기까지 가요, 안 가요? 가요. 한 디멘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제 평가공학을 하면. 그다음에 또 어때요? 거기에 해당한 거를 라이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한 것이 생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생성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개별자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 훨씬 더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뭐 나머지는 뭐 태스크 모델링이 어떻고 뭐 유니크 컴비네이션이 어떻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여기서 relative ordering in terms of complexity와 difficulty로 나눠준다. 저는 and 아니라고 봅니다. complexity를 했기 때문에 difficulty는 나중에 나와요.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려워지는 거지,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complexity는 difficulty에 대한 팩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difficulty는 뭐 얼마나 difficult하게 나오는 건지는 인덱스로 만들어 봐야 되잖아, P-value로. 그건 다른 이야기고. 내가 복잡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훨씬 더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보세요. 태스크 모형 여기 definition 나옵니다. 태스크 모형은 뭡니까? 다양한 태스크 템플릿. 여기 태스크 템플릿은 아이템 모형이에요. 아이템 모형 혹은 아이템 템플릿. 여기가 왜 용어가 헷갈리냐면 선생님이 태스크 모형이라고 했다 갑자기 태스크 템플릿이라고 나오잖아. 아니에요. 태스크 템플릿은 여기 정확하게 아이템 모형이거나 아이템 템플릿입니다. 여러 개의 문항 모형을, 문항 템플릿을 태스크 모형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베이시스가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예 실제 포함되어 있잖아, 태스크 모형한테. 그죠? 그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each 태스크 모형은 뭐라고요? multiple template을 하는 거고, multiple template은 뭐예요? multiple 아이템을 생성시키는 거고. 언제 선생님? 태스크 모형에 문항 모형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항 모형 없으면 태스크 모형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 태스크 모형이 문항 모형이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왜? 태스크 모형에 문항 모형 하나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태스크 모형 equal to 문항 모형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태스크 템플릿은 굉장히 또 애매하니까 그냥 문항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안 그러면 자꾸 헷갈려. 근데 그걸 가지고 멀티플 아이템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왜 여러 개를 이렇게 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 내가 왜 어렵고 왜 쉽고 이게 뭐래요? 좀 시스테믹하게 elaborate 되더라. 이렇게 모형 딱 만들어 가지고 앉혀 놓으니까 우리 그러잖아. 1번 모형 왜? 2번 모형하고 뭐가 틀려? 1번 문항 모형하고 2번 모형. 나는 얘랑 틀린 거는 complexity를 바꿨어요. 예를 들면 simple multiple choice에서 case based multiple choice에서 select all로 바꿨어요. complexity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보다 select all 3개로 물어보는 거, select all 5로 물어보는 거, 매칭으로 물어보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왜? 많은 요소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얼마나 depth and knowledge인지, required and cognitive skill이 뭔지 설명할 수 있잖아. 2번 문항은 응용이에요. 1번 문항은 다 똑같은데 뭐라 그랬다고요? naked math였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문항, 2번 문항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required and cognitive skill이 달라요. 이거는 단순하게 계산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읽어가지고 word problem 이렇게 읽어가지고 해석한 다음에 수치로 바꿔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required and cognitive skill이 틀려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1번 문항은 뭐 좀 다르겠지. 근데 비슷해요. 1번 문항에서 나오는 것들은. 왜냐면 내가 설정을 할 때 같은 종류잖아.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익히고는 탈 수도 있어요. 한지 안 한지는 해 봐야 알지만. 근데 2번 문항하고 3번 문항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다르게 만들었잖아. 컬럼도 다르게 만들고 온톨로지를 3개 컬럼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롤을 여러 개 섞어야지 온톨로지 모형에서 5개를 분석해야지 풀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여러분이 조작했잖아요. 아시겠죠? 실험 설계처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스펙트럼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위스 나이프 할 때 21개 문항 모형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파워풀하냐면 다 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중에 컴플렉시티를 골라서 써서 여러분의 컴플렉시티를 매니플레이팅 한다는 건 뭡니까? 난이도에 대한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풀해진다고. 파워풀해진다고. 왜 다 때려 넣습니까가 아니라 일반화가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꼭 그렇게만 물어봐도 일반화도 있지만 난이도에 대한 설명, 난이도에 대한 설계, 디자인, 난이도에 맞춰 스펙트럼으로 디자인을 나오게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난이도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 모양 모양에서 다 똑같아요. 난이도가 정확하게 똑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들 때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서 보다 정교하게 난이도 모형을 나중에 만들 수가 있다. Later. 쌤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게 later empirically validate 돼야 됩니다. 로케이션은 바로 찍을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다 보세요. 이 이야기 중요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해야 되는데 적용하고 나면 뭐 hierarchical IRT, 멀티 레벨 IRT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난이도 모형이 형성되고 나면 난이도 모형 잡을 때는 데이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쵸? 데이터를 먹여가지고 난이도 모형을 잡자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그래 놓고 나면 뭐예요? 난이도 모형이 안정화됐다고 하면 이제는 뭡니까? 새로 생성되는 문항들은 칼리브레이션을 안 했지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may not need pilot test라는 거예요. 새로 생성될 것은. 근데 난이도 모형 잡기 전에는 뭐예요? 생성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막 AIJ 하면 막 난이도 추정 안 해도 된다며 자꾸 이거 잘라 먹지 마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요것만 봅니다. 요것만 가져가요. 뭐 성경 읽을 때 그 한 단어만 가져가는 게 문맥을 좀 봐야지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요것만 잘라가면. 요 이야기 하셨습니다. 앞에서. 멀티 레벨 IRT를 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그쵸? 근데 이거는 테스팅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계속해서 시험을 칠 수 있고 formative instructional planning을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뭡니까? 진단에서 멈추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즉각적인 진단이 아니라 뭐예요? 처방에 AIG가 도움이 된다고. practice 테스트를 줄 수 있으니까. 처방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어디서? 처방에. 진단은 당연한 거고. 처방이 self assess feedback as assessment라는 거야. 피드백이 assessment라는 거야. 평가로 자동 생성되는 걸로 주잖아. 연습 문제를 주잖아. 거기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다 그 문항이 어떤 템플릿에서 나왔는데 그게 태스크 모델 패밀리에 의해 가지고 어디쯤 있을 것 같다. 뭐 얘는 난이도가 이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막 퍼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커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난이도가 약간 다르잖아. 선생님도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다 똑같다 그랬어? 이 템플릿에서 나오는 게 다 똑같다 그랬어?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아노바처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좀 비슷하고 얘네들은 비슷해요. 근데 이 그룹하고 이 그룹하고 평균은 뭐라고요? 비트윈 그룹
between group variance는 있다고. 근데 between group variance는 within group variance는 좀 homogeneous하다고.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아노바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멀티레벨 베이지안 IRT를 쓰니까 어때요? 베이지안 IRT는 그 모형 자체가 난이도가 varying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fixed value가 아니잖아요. 세타 계산할 때. 그러니까 그 uncertainty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베이지안 IRT를 하게 되면 이 difficulty, uncertainty가 자연스럽게 뭐 데이터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고 문항이 좀 길어지니까 바이어스 없더라는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뭐 길은 베이지안이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언어로 만들어내는 건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이거 밸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머로 만들어내니까 좋더라 그러는데 자꾸 말만 하지 말고 프로그램 짜자니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exchangeable template 하는 거고 태스크 모형 속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 놓으니까 태스크 모형이 construct하고 문항하고 중간 사이에 어때요? 연결이 되잖아. 옛날에는 그 문항이 바로 그 construct에 바로 꽂혔잖아요. 이 문항은 그냥 이원 목적 분류표에서 여기에 그냥 바로 꽂혔는데 태스크가 어떻게 좀 쪼개져요? 쉬운 거, 어려운 걸로 좀 쪼개지죠. 문항이 이게 왜 쉬운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태스크 모형 디자인할 때 해주잖아. 그 속에 보니까 어때요? 아, 이 문항은 이 문항보다 좀 어렵구나. 이 문항은 이 문항보다 좀 쉽구나. 왜냐하면 간단하게 만들었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게 뭐라고? 태스크 모형이 문항이 이 어떤 문항으로부터 나오는 점수가 왜 어세스먼트로 나오는 점수가 왜 쉬운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잘 해준다고. 하나의 설명 기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그 설명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스코어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뭐라고요? 스트롱거한 밸리디티잖아. 설명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뭡니까 이거는?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기는 뭡니까? 아까는 인터프리테이션이었고 이건 뭐예요? 합당한 은지씨 합당한 내가 어제 비트겐슈타인 쌤 얘기하면서 두 단어 잊지 마라 그랬지. 아까는 뭡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합당한 사용이 된다 그랬잖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 우리가. 포머티브의 어세스먼트 for learning에 좀 더 적합한 사용이잖아. 적합한 사용과 자세한 설명은 뭐라고 했어요? 한 단어로 validity라 그랬지. 사용과 해석은 validity라니까. 적합한 사용과 적합한 해석은 validity라 그랬잖아. 갑자기 여러분들이 assessment for learning을 갖고 오면서 평가공학이 뭐가 돼요? valid한 approach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더 적합한 해석과 뭐예요? 적합한 사용이 된다고. 평가공학을 안 하면 formative assessment에 적합한 사용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적합한 사용이잖아 지금. 그럼 그냥 validity지. 타당함이 됩니다.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면 힘을 가져요. 그냥 숫자가 많다고 그러면 어디 싸구려 장사꾼 같고 거짓말이고 싸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짓말하면서 뭐 여러분들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지 마세요. 절대. stronger argument하고 뭡니까? fairly elaborate 해준다는 얘기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중간 단계가 이게 왜 어려운지 이 문항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 기제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럼 이원 목적 분류표는 난이도에는 설명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좀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거는 이원 목적 분류표는 뭐 사람이 거기에다 대고 또 만들어야 되잖아 일일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Valid operational definition of performance among the particular fundamentally should be on the message 선생님의 arguably 하지만 이렇게
표상한다. 이야기하고 쌤도 한번 arguably 하면서 메식 선생님의 이 얘기는 그냥 validity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네가 얼마나 타당하게 그 점수에 대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뭐라고요? 조금 더 elaborate 해줄 수 있다는 거, 모형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태스크 모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요. 해요. 왜냐면 문항 하나만 보면 이게 왜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딴 놈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이 문항 모형, 이 문항 모형, 같은 컨스트럭트에서 나왔는데 얘랑 어떻게 다른지 강제적으로 설명하게 돼요. 온톨로지가 똑같은데 얘랑 왜 다르지? 보여요, 안 보여요? 은지쌤 보여요. 아, 얘는 셀렉트 홀로 물어본 거야. 얘는 심플로 얘는 응용이잖아. 얘는 네이키드 매스고 얘는 얘는 워드 프로블럼이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구상이 달라져 버리면 어때요? 다른 문항이죠, 완전히. 비교할 대상이 수학 문항하고 국어 문항하고 난이도를 어떻게 비교해? 컴플렉시티를 다른 다른 종류가 되잖아. 애플 앤 오렌지잖아. 그쵸? 일단 딱 과일은 결정해 놓고 사이즈를 비교하고 과일은 결정해 놓고 당도를 비교하고 하니까 차별화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태스크 모형으로 묶어 놓는 게 좋아요. 왜 자꾸 많은 문항을 때려 넣습니까? 복잡하게. 내가 그랬잖아. 일단 복잡하게 해 놓고 문항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픽스드 시키라 그랬잖아. 그 다 빼버리라 그랬잖아. 많이 나오게 해 놓고. 그리고 템플릿이 주는 효과는 다른 게 있죠. 메타 템플릿은. 사람들이 그거 셀렉тор이나 매치나 프로그램 하려면 죽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로우 코딩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태스크 모형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elaborating 해주는 거고 validity 이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니 옛날에 뭘 AIG를 하라 그래 놓으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는 서피스 피어처만 바꿨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 놓고 문항 모형 따로따로 하나 그냥 서피스면. 그러면 크리티시즘 뭐였어요? 야, 여기서 그냥 숫자만 좀 바꾼 거잖아. 이거 깊은 변형 어떻게 되는 거야? 깊은 변형을 할 때 체계적으로 깊은 변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특히 깊은 변형할 때 뭘 고정시켜야 됩니까? 컨스트럭을 고정시켜야 돼요. 깊은 변형을 할 때는. 온톨로지, 우리 같은 온톨로지를 딱 놔두고 야, 다르게 변형해 봐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변형이라는 게. 수학에서 국어로 넘어갔어요. 은지쌤. 수학에서 국어로 그 깊은 변형이야? 그냥 동네를 바꾼 거지. 이 동네 있다 저 동네로 간 거지. 그렇지 않잖아. 같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갔어요. 그 깊은 변형이에요? 아니지. 컨스트럭을 바꾼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컨스트럭을 유지한 상태에서 깊은 변형을 하려고 하면 이거 체계가 필요하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떨어지지. 제너럴라이제이션 됐지만 심플한 게 아니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면서도 컨스트럭은 유지해야 되잖아. 그럼 타스크 모형이 필요하지. 그때는 뭡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이슈예요. 타스크 모형을 하니까 어때? 컨스트럭 유지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지. 똑같은 온톨로지지만 스위스 나이프 하니까 21개의 질문이 나오지. 그건 일반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generalizability, increasing generalizability, better generalizatio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multiple template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태스크 모형은 뭐예요? 기본 가정은 뭡니까? 컨스트럭을 온톨로지를 고정시키고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체계적인 변형이 돼서 깊은 변형이 되는 겁니다. Deep variation. For what? Better generalization. 아시겠죠? 앞에는 뭐였어요? 내가 난이도를 매니플레이팅 하는 요소였고, 여기서는 뭐예요? 일반화. 아시겠죠? 일반화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의 구조는 뭐 해야 돼요? reusable 해야 돼요. 내가 그랬죠. 바꾸지 마라. 이거 그냥 카피해서 쓰세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계속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테사마를 해라, 케이서를 해라, 스위스 나이퍼를 해라, 무슨 뭐 스테커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잖아요.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reusability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죠. 이거 국어만 되나? 산수도 되겠네. 그쵸? 영어도 되겠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템플릿이. 다양한 도메인에 가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템플릿은 그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문항 템플릿이에요? 아니에요. 태스크의 템플릿이에요. 그쵸? 온톨로지 모형을 가지고 하는 태스크 모형의 템플릿, 메타 템플릿이라고. 메타 템플릿 for 메타 태스크 템플릿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그 속에 문항 템플릿은 아예 내재되어 있잖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데이터 스트럭처는 우리는 뭡니까? 온톨로지에.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여긴 데이터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보는데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앉혀가지고 생성 모형인 거예요. 평가 모형은 뭡니까?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뭘 합니까? 추정을 하는 거잖아. 세타 같은 걸 추정하는 게 평가 모형이고 우리는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온톨로지 데이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문항을 생성하는 모형이라고. 그게 제너러티브 어세스먼트의 핵심입니다. 혹심이라는 흑심 말고. 근데 쌤이 뭐 relatively straightforward 하다는데 안 하더만 어려워요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 뭐가 relatively straightforward? 난 뭐 터질 것 같아 그 템플 메타 템플릿 하나 만들 때마다. 이번에 케이서 20랑 케이서는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은지 쌤. 그 문항 템플릿이 문항 모형 템플릿이 케이스라고 하는 태스크 템플릿이 몇 개 나온다. 42개 들어간다 그랬잖아. 42개 들어가요. 간단하지 않더라고. 근데 straightforward 하니까 42개나 들어가더라고. 42개까지 구성이 되더라고. 케이스라고 하는 템플릿. 그렇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쓰니까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문항 템플릿, 사이코메트릭 베네핏이 있어요. 우리 할 때 뭐예요? 야, 얘네들 이 템플릿에 이 문항 모형에서 나오는 게 비슷하니까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하나만 써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ICC를 이 템플릿에서 이 문항 모형은 하나만 쓰자. 그래 놓고 뭐예요? 그 varying 해요, 안 해요? 난이도가 좀 varying 할 수 있죠. 그때는 뭐라고요? 멀티 레벨 IRT 베이지안을 쓰면 그냥 슬로프가 varying 하는구나. 인터셉이 좀 varying 하는구나. 그래도 뭐라고요? 세타 값을 계산할 때는 바이어스가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유스풀합니다. 한 개 문항 모형이 하나의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내가 1번 문항, 2번 문항을 난이도를 여기 좋은 용어 있죠. explicitly control 할 수 있다고. difficulty. 아시겠죠? dimensionality. 태스크의 dimensionality나 difficulty를 explicit하게 컨트롤해서 내가 생성할 수 있다. 스펙트럼으로 쫙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어려운 거, 쉬운 거, 응용인데 간단한 거, 응용인데 복잡한 거. 막 이렇게 해서 그 테이블 형태로 아까 했던 2디멘셔널 그건 충분합니다. 그 2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컴플렉시티를 굉장히 조작을 해서 난이도 스펙트럼을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커버되지. 만들 때. explicit라는 용어가 100만 번도 더 나오죠, 여기에. x는 외재적인 거예요. implicit이 뭐냐 하면요. 여기 말하는 거는 folding 하다는 거예요. unfolding 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implicit의 루트는 twined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알 때는 머릿속에 이 뉴런에서 저장돼 있을 때는요. 굉장히 복잡하게 저장돼 있어요. 근데 바깥에 끄집어내서 노트 정리를 하고 도표로 스키매틱하게 도표로 만드니까 어때요? 그때는 굉장히 간결하게 나와요. 머릿속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니까 저장이. 그리고 바깥에 나올 때는요. 간결하게 나와야지 힘을 받아요. 그쵸?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으로 바꾸는 작업을 여기서 explicitly 뭐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거를 만든다, explicit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implicit, tacit knowing 있죠. 예. 폴라니 선생님의 암묵지로 갖고 있던 거를 안 먹지 말고 암묵지. 암묵지. 예, 예. 경상도에 암묵지라고 한다. 암묵지, 묵지, 암묵지 하잖아요. 예. 안 먹지 말고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explicit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디서 멈추셨어요? 언어적인 표현으로 멈추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기서는 뭐 하는 게 어려웠어요? 다시 태스크 모형이 전부 다 문서였다고. 그게 뭐가 어려웠어요? 그거를.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려웠어요. 그쵸?
근데 21세기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세요? 뭐 이노베이션이 다시 생겼어? 내가 명시적으로 언어로 잘 표현하면 이제까지는 뭐가 힘들었어요? 프로그램 짜는 게 힘들었잖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돼요. 아시겠죠? 내가 명시적으로 언어로 기계가 잘 알아먹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근데 아직 카파를 배우지는 않았지 얘가. 챗GPT가. 그래 카파 프로그램을 짜주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그치만 아이디어 상으로는 뭐예요? 내가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내 지식을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문학 모형이라든가 태스크 모형이 짜지는 세상이 열리겠죠. 앞으로는. 그러면 게임이 할만해요. 사람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명시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라는 건 할만하다고. 근데 기계가 알아먹게끔 표현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 게임만 남은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평가공학의 다이그노스틱이나 포머티브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그 컨스트럭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요소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공학을. 그래서 부분만 따가지고 뭐 데피니션만 가져가다 보면 오해를 일으킵니다. 오해를 일으키고 싸고 빠르다는 이야기 굉장히 조심하게 하시면서 평가공학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미슬랩 선생님의 그거 있죠. 평가공학 이야기하신 거 있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과 관련돼서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거 사이테이션 하면서 이제 종지부를 좀 찍죠. 같이 막 계속 막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 있자니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 아이템 제너레이션은 뭐라고요? 평가공학의 일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학 모형은 그냥 AI지는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성은 그리고 생성은 뭐라고요? 평가공학의 핵심입니다. 기계 생성 없이 평가공학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건 용납을 못합니다. 기계 생성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만들어서 기계가 생성하는 거가 평가공학의 기본이에요. 왜냐면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평가공학은. 분석하는 것도 들어가도 돼요. 근데 분석은 전산화 잘 돼 있다니까. 그건 뭐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뭐 비디오 끄고 디스커션 하시죠.